안녕하세요. 저는 소녀 가장으로 성장해서 꽤 성공한 40대 여자입니다. 시댁과 있었던 끔찍하고 충격적인 사건과 사고를 낱낱이 적어보겠습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4살 때 아빠가 돌아가시고 하반신 마비인 엄마와 둘이 산동네에 있는 지하방에서 지냈어요. 저희 모녀는 말도 못하게 가난하긴 했지만 여러 기부, 봉사단체에서 사정을 알고 쌀과 음식을 지원받으며 지냈습니다. 초등학교 때까지는 지원을 그럭저럭 받아서 괜찮았는데 중학교에 올라가자 바로 지원이 뚝 끊기더라고요. 저는 중학교를 1년 만에 자퇴하고 생활비를 벌려고 여러 아르바이트를 했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 넣는 일과 식당에서 서빙하는 일을 했어요. 하루 14시간을 일해서 받은 돈은 터무니없게 적었지만 엄마와 굶지 않고 지낼 수 있었네요. 저는 가난이 너무 싫어서 성공할 꿈을 꾸었는데 알바를 해서 성공할 일은 없을 것 같아 뭔가를 도전해 보기로 했어요.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사자가 되면 어디 가서 무시도 안 당하고 돈도 잘 버니 목표로 삼은 거죠. 그래서 새벽부터 오후까지는 식당에서 서빙을 하고 오후부터 늦은 밤까지는 공부를 했답니다. 사법고시는 정말 어렵고 힘들었어요. 그 어려운 법률 용어를 외우는 것도 어려웠고 벽돌 두께의 책들을 모두 머릿속에 집어넣고 이해해야 했으니 보통 힘든 게 아니더라고요. 18살부터 22살까지 4년은 모두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 때 청년은 대학에 가거나 취직을 했는데 저는 아무런 발전이 없는 것 같아 걱정이 많았죠. 하지만 사법고시를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공부했더니 25 나이에 2차까지 합격하게 되면서 변호사가 되어 로펌에 취직하게 됐습니다. 회사에서 받는 연봉이 적지 않았으니 대출을 많이 받아서 엄마가 편하게 지낼 수 있는 주택을 마련했어요. 휠체어로 편하게 오갈 수 있게 입구부터 집안까지 문턱이 하나도 없게 만들었어요. 그렇게 쭉 한 로펌에서 주어진 일을 처리하며 변호사로 활동했고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개인 사무실을 차릴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많은 돈을 받고 있고 의뢰인도 줄을 서서 접수하는 곳이니 괜히 개인 사무실을 냈다가 파리만 날아들까봐 겁이 나서 독립은 생각도 하지 않았답니다. 강산이 한번 바뀌도록 열심히 일했더니 드넓은 주택과 외제차 그리고 수억 원의 돈이 통장에 박혀 있었습니다. 엄마는 성공한 저를 보시며 매일 기뻐하셨는데 한 가지 걸리는 게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진아,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성공한 건 보기 좋다만 너 결혼은 안 하니? 아니, 너 연애도 안 하고 있지? 결혼? 아이, 그걸 꼭 해야 하나? 그리고 연애는 간간히 하고 있어. 근데 결혼은 아직 딴 나라 이야기 같네. 왜 그렇게 생각해? 너 능력 있고 착하고 얼굴까지 예쁘잖아. 누구라도 너와 결혼하고 싶어 할 거야. 엄마 눈에나 예쁘지. 내가 어디 가서 예쁘다는 말은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어쨌든 엄마가 결혼 이야기 꺼내는 걸 보니 진짜 소원인 것 같네. 알았어. 좋은 남자 있으면 생각해 볼게. 엄마의 말씀 때문에 결혼이라는 걸 깊이 생각해 봤고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도 상상해 봤습니다. 제가 소녀 가장으로 자라서 그런지 아이를 낳으면 과연 잘 키울 수 있을까라는 의심이 들었어요. 엄마를 원망하는 건 아니지만 어릴 적 고생했던 트라우마가 남아 있어서 아이 낳는 것까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아무튼 30 중반부터 여러 남자를 소개받았어요. 판검사, 의사, 변호사들이었는데 하나같이 배경과 자산 등에만 관심이 있고 저라는 여자에게는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소개팅을 계속 꽝 치면서 시간을 허비했는데 인연은 다른 곳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로펌에서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양로원에 가서 노인들을 돌보는 봉사를 하게 됐어요. 거기서 자의적으로 혼자 찾아와서 봉사하는 남자를 만나게 됐답니다. 처음엔 양로원 관계자인 줄 알고 말을 걸었습니다. 굉장히 친절하시네요. 아저씨는 여기 관계자세요? 아니요, 전 그냥 봉사하러 왔어요. 주말마다 오거든요. 와, 대단하시다. 전 회사에서 등 떠밀어서 온 건데. 이렇게 젊은 분이 혼자 봉사하시는 건 처음 봤어요. 아, 그래요? 봉사는 남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해요. 제가 일주일 동안 반성할 짓을 많이 해서 그걸 씻어내려고 오는 겁니다. 반성할 짓을 하고 다니실 것 같진 않으신데. 아무튼 너무 보기 좋으세요. 또 존경심까지 드네요. 그래요? 그럼 존경심 드는 남자랑 데이트 한번 안 해보실래요? 이렇게 만난 것도 인연인데 식사라도 하면서 재밌는 이야기 나누면 어떨까요? 저는 내심 바라고 있었는데 남자가 알아서 한 발 나서주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좋아요. 식사하면서 재밌는 얘기 나눠봐요. 그래서 저희는 봉사를 끝내고 근처 식당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여러 대화가 오갔는데 대부분 봉사에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그이가 양로원 말고도 보육원에서 봉사를 하는데 아이들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는 게 안타깝다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답니다. 저는 이 남자가 정말 괜찮은 사람 같았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마구마구 샘솟았습니다. 먼저 고백하는 게 쑥스러워서 그가 나서주길 기다렸죠. 정확히 일주일 뒤에 저희 두 사람은 다시 만났고 그날부터 연인이 되기로 했어요. 그동안 만나왔던 남자들과는 비교도 안 되는 훌륭한 애인이 생긴 거죠. 3년이라는 시간을 그이와 함께 보냈어요. 평일에는 둘 다 바빠서 주말에만 만나는 연애를 했답니다. 그이는 작은 회사의 과장이었고 연봉이 저에 비하면 많이 적었지만 그건 상관할 바가 아니었습니다. 됨됨이가 됐으니 얼마든지 커버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둘은 결혼을 결정하게 됐고 40이 되기 전에 상견례를 치르게 됐어요. 시부모님은 휠체어를 타고 들어온 저희 엄마를 크게 반기며 환대해 주셨습니다. 시어머니는 같은 엄마로서 존경심이 든다는 말씀까지 하셨답니다. 아유, 사돈. 따님을 정말 훌륭하게 잘 키우셨어요. 변호사로 키운 것도 대단하고 착하고 예쁘게 너무 잘 키우셨어요. 그에 비하면 저는 한없이 부족한 애미 같네요. 아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사돈. 이서방처럼 착한 청년은 보기 드뭅니다. 이서방이야말로 정말 훌륭하게 잘 컸습니다. 두 분이 좋은 부모라서 가능한 거겠지요.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결혼식과 신혼집, 혼수에 대해 이야기가 오갔는데 남편 집안 사정이 여유가 없어 제가 거의 다 준비했습니다. 남편은 돈을 많이 못 버는 자신을 책망했는데 제가 그러지 말라고 손을 잡고 일러줬습니다. 자기야, 우리 평생 함께 살 건데 돈이 뭐가 중요해. 그리고 당신은 성공하고도 남을 사람이야. 성실과 끈기가 있고 머리도 똑똑하니까. 미래는 환할 거라고. 그렇게 이해해줘서 고마워, 여보. 내가 꼭 대기업에 이직해서 임원까지 되고 말겠어. 그래서 당신한테 기사 딸린 차 선물해 줄 거야. 그 밖에도 많은 걸 해줄 거고. 말만 들어도 행복하네.
그래, 그런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잘 살아보자. 저희 두 사람은 곧 결혼식을 올렸고 저와 남편이 함께 부담한 신혼집에서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6개월 동안은 신혼을 즐기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시간이 지나갔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그 어떤 문제나 갈등이 없었습니다. 변호사 일도 잘 해냈고 가정에서도 남편과 깨볶으며 지내서 행복했죠. 그런데 시부모님이 저희 집에 자주 찾아오기 시작하면서 조금 귀찮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오늘 평일인데 어쩐 일로 오셨어요? 제 물음에 시아버지가 먼저 대답하셨습니다. 왜? 우리가 못 올 때라도 온 거냐? 아니요,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라 평일엔 저희 부부가 직장을 다녀와서 제대로 못 모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에요. 지금 먹을 것도 없고 한데 밖에 나가서 식사하실까요? 세기 너 너무하는 거 아니냐? 버스 타고 30분 걸려서 왔는데 밖에 음식을 먹으라고? 아휴, 우리는 언제쯤 며느리가 해주는 밥을 먹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다. 시아버지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시자 시어머니가 바통을 이어받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남들은 변호사 며느리 얻어서 부럽다고 난린데 아무것도 받은 거 없는 걸 알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겠어. 또 용돈도 안 주고 선물 같은 것도 없으니 사짜 며느리가 들어온 건지 거지 며느리가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고. 두 분은 저에게 서운한 게 있으셨는지 푸념하듯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의 뜻을 이해했고 용돈을 드리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제가 생각을 못했네요. 두 분께 용돈을 진작에 드렸어야 했는데 앞으로는 매달 용돈 드릴게요. 그래? 그럼 얼마나 줄 거냐? 시어머니가 활짝 웃으며 물으셨고 저는 머리를 굴리다가 이내 큰맘 먹고 대답했습니다. 100만 원 정도면 충분할까요? 두 분이 용돈으로 쓰기 충분할 것 같은데. 100만 원? 그거 너무 적은 거 아니냐? 네 연봉이 3억이라며 한 달에 3천만 원 가까이 벌면서 꼴랑 100만 원으로 때우겠다는 거냐? 네? 100만 원이면 큰 것 같은데요, 어머님. 저 돈을 그렇게 벌어도 세금 나가고 친정엄마 병원비랑 생활비로 많이 소비하고 있어요. 또 미래를 위해 적금도 들고 있고요. 그 정도면 적당한 것 같으니 100만 원만 드릴게요. 저는 확실하게 그 이상은 안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자 두 분은 아쉬워하면서도 뭔가를 받아내기로 한 것이 뿌듯하셨는지 식사도 안 하고 바로 떠나셨습니다. 바로 입금해달라는 말에 두 분께 50만 원씩 입금해드렸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했더니 두 손 모아 사과하더군요. 여보, 미안. 우리 부모님이 워낙 없이 사셨던 분들이라 변호사 며느리 들어와서 신이 나셨나 봐. 용돈도 많이 받을 줄 아셨고 큰 선물을 받으실 거라 기대를 하셨던 모양이야. 아니야, 미안할 거 없어. 내가 큰 걸 해드린 것도 아니고 고작 용돈이 전부잖아. 아무튼 그런 일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라고. 남편은 정신이 제대로 박혀 있었고 용돈이 정내만해하는 이야기 따위는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기분 좋게 시부모님 용돈을 계속 드리게 됐습니다. 6개월이 더 지나 결혼 2년 차가 되자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게 됐어요. 회사 사정이 안 좋아져서 경력 많고 연봉을 많이 차지하는 직원 순으로 잘라버려서 그이도 백수신세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경력직으로 조금 큰 회사 여러 곳에 이력서를 넣었다고 하는데 한 군데에서도 연락이 없다고 합니다. 여보, 미안해서 어쩌지? 내가 이 정도로 못난 사람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어.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모두 착각이었던 거야. 당신, 자존감 떨어지는 말은 하지 마. 대한민국은 취업난이 항상 심했어.
사회현상이라 그런 거니 너무 상심하지 마. 그럼 난 뭘 해야 할까? 40대에 아무것도 못하는 꼴이라니. 당신한테 부끄럽고 미안해 죽겠어. 천천히 생각해보자. 너무 성급하게 굴지 말고. 당분간 집에서 책도 읽고 생각도 많이 해봐. 저는 남편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만 기다리면 재취업을 할 수 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아 그이가 괴로워하고 우울증에 걸려 힘들어 하더군요. 제가 뭘 해줄 수 있을까 깊이 고민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먼저 저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보, 나 사업해보면 어떨까? 공장이 어떻게 돌아가는 줄 잘 아니까 거래처만 잘 뚫으면 어느 정도 자리 잡을 수 있을 거야. 사업? 근데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잖아. 뭐? 지금 당신 날 무시한 거야? 언제는 내가 특별하고 똑똑해서 뭘 해도 잘할 거라며. 내가 실수했네. 맞아, 당신은 특별한 사람이야. 사업이라... 그럼 내가 도와줘야겠지? 말이 좀 그러네. 당신 내 사정 뻔히 알면서 도와줘야겠지라는 말을 꼭 짚어서 해야겠어? 내 사업 차려주면 매달 원금과 이자까지 갚아 나갈게. 그러니까 투자 좀 해줘. 여보, 너무 급하게 생각한 거 아니야? 돈을 주기 싫어서가 아니라 길게 생각하고 멀리 내다보고 결정하는 게... 해주기 싫으면 말지 무슨 말이 그렇게 길어. 그이는 회사에서 잘린 후 모간한 성격이 되어 자주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사업 이야기를 하면서 더 날카롭게 대하더라고요. 그래서 며칠 고민하다가 남편에게 투자를 하기로 했어요. 40대고 재취업이 힘든 상황이니 별다른 방법이 없기도 했고 그이가 열정적으로 일하는 모습을 다시 보고 싶어 2억을 투자해서 작은 공장을 마련해 줬습니다. 초반에는 거래처가 한 군데밖에 없어서 직원 하나 없이 혼자 일을 해서 겨우 유지하는 수준에 그쳤고 3개월 후에는 6군데에서 일을 받아와 매출도 올랐고 직원들까지 고용했습니다. 남편은 일이 잘 풀리게 되자 봉사활동은 완전히 등을 지더군요. 바쁘다는 핑계로 남을 돕는 일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 와중에 시부모님은 저에게 받은 게 쥐뿔도 없다며 사짜 며느리를 데리고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냐고 따지러 오셨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었는데 남편이 공장에서 자리를 잡아가자 심하게 따지셨습니다. 새아가, 내 친구놈들은 며느리가 일본 여행도 보내주고 차도 뽑아줬다더라. 친구놈들이 나한테 변호사 며느리한테 받은 게 뭐가 있냐고 묻는데 대답할 건덕지가 없어서 입을 다물고만 있다. 나도 마찬가지야. 동네 옆에 애들이 변호사 며느리 덕에 호강하냐고 물을 때마다 성질이 뻗친다고. 뭐 받은 게 있어야 자랑을 하지 않겠냐. 제가 씀씀이가 크지가 않긴 하지만 신혼집도 거의 다 제 돈으로 마련했고 혼수와 예단도 다 했는데 이렇게까지 저를 부족한 며느리로 생각하실 줄은 몰랐어요. 어쨌든 제가 눈치가 없다면서 타박을 심하게 하셨어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이기적이었나 봐요. 신경 써드려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알아들었으면 지금부터 뭐라도 좀 해주면 된다. 일단 우리 일본 여행 좀 보내주거라. 남들 다 가보는 일본 우리만 못 가봤다. 네, 제가 풀코스로 예약해 놓을게요. 그리고 우리 용돈이 너무 모자라다. 아예 신용카드 하나 주거라. 카드를요? 예, 알겠어요. 하나 드리죠. 저는 한도가 가장 낮은 카드 한 장을 꺼내서 시어머니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에 일본 여행을 보내드렸고 요구하는 차도 한 대 뽑아드렸어요. 그런데 뭐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시부모님이 제가 일하는 로펌으로 찾아오셨어요.
다짜고짜 제 앞에 카드를 집어 던지더군요. 한도가 50만 원짜리였냐? 넌 시부모가 겨우 50만 원짜리라는 뜻이야? 내가 백화점에서 모피 사려다가 얼마나 심한 망신을 당한 줄 알아? 50만 원짜리라뇨.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요. 다만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금액을 맞춰드린 것뿐이라고요. 저도 생활비랑 친정 엄마한테 쓰는 돈이 적지 않다고요. 그리고 아이를 낳을 계획인데 돈을 아껴야죠. 끝까지 말대답이네? 잘못했다. 한도를 올려주겠다는 말은 아예 입 밖으로 꺼내지를 않네? 야! 너 인생 그렇게 사는 거 아니다. 변호사식이나 됐으면 베풀 줄 알아야 한다고. 게다가 남도 아닌 시부모한테 너무하는 거 아니냐? 일본 여행도 보내달라고 말을 해야 겨우 보내주고 자동차도 여러 번 부탁을 해서 겨우 국산차 한 대 얻었잖아. 촌심 상할 거 다 상했는데 카드 한도가 50만 원짜리를 줘? 두 분 흥분하셨어요. 여긴 제 일터고 조용히 해야 할 공간입니다. 회사 직원들 말고도 의뢰인들이 많다고요. 그만 돌아가시고 나중에 다시 말씀하세요. 이게 그래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싸가지 없이 나오네? 야! 애비 돼지고 애미가 빙신이면 마음이라도 곱게 처먹어야지. 네 애미년처럼 빙신 같은 생각만 가득하니까 싹수가 누런 거야. 어머님, 선 넘으셨어요. 그만하세요. 나가주세요. 못 나가! 내가 백화점에서 망신당한 것만큼 너도 회사에서 망신 좀 당해봐라. 여러분! 변호사 며느리가 카드 한도 50만 원짜리 줘서 개망신 당했습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저는 다른 사람이 들을까봐 시어머니의 입을 본능적으로 막았습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어머님. 그러자 옆에 있던 시아버지가 제 손을 걷어치우더니 따귀를 날리더군요. 애비 없이 자란 데다 애미가 등신이라 불쌍하게 봐줬더니 이거 완전 개념 없는 년이로구만. 감히 네 시어머니 입을 막어? 너 그거 어디서 배운 버릇이야? 아버님, 왜 때리세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따지자 시부모님이 동시에 제 양팔을 잡더니 얼굴에 따귀를 연타로 날렸습니다. 그 소리가 크게 울리자 로펌 경비원들이 뛰어들어와 시부모님을 떼어놓고 밖으로 쫓아냈답니다. 저는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고 얼굴이 퉁퉁 부어서 의뢰인을 만나기 곤란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날 약속은 모두 캔슬하고 사무실에서 얼음찜질을 하다가 퇴근했답니다. 집으로 가서 남편에게 일렀더니 그의 태도도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우리 부모님을 무시하긴 했었잖아. 사짜라고 목에 힘주고 있던 건 사실 아니야? 그리고 카드 한도를 50만 원으로 했다고? 당신 우리 부모님을 거지로 생각한 거야? 그러는 당신은? 우리 엄마한테 한 푼이라도 드린 적 있어? 그건 아니지만 당신이 능력 있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기대를 하신 거지. 그리고 여기서 잘 살고 있는 장모님 이야기는 왜 나오냐? 집도 좋은 데서 살고 당신이 돈도 많이 가져다 주는데 뭐하러 나까지 나서냐고. 그리고 지금 장모님이 대화의 주제가 아니잖아. 우리 부모님이 받았을 상처를 생각해봐. 잘못했다는 생각이 들지? 난 내 따귀를 맞은 것만 생각나는데 왜 내가 이런 꼴을 당해야 하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내가 신혼집, 혼수, 예단 다 준비했고 당신 사업장 차려주고 시부모님한테 매달 100만 원씩 용돈까지 드렸어. 여기서 더 해드리라고? 당신이야말로 너무하다는 생각 안 들어? 에휴, 끝까지 자기 생각만 하네. 그래, 내가 잘못했다. 중간에서 잘 했어야 했는데 신경을 못 썼어. 그리고 내 사업이 잘 굴러가니까 우리 부모님은 내가 챙길게.
이제 됐냐? 그이는 제가 차려준 사업장이 잘 되고 있다고 으스대면서 시부모님한테 한도 높은 신용카드와 외제차를 선물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투자한 돈은 한 푼도 내놓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당신 많이 변했네. 사업 잘 되기 전까진 나한테 헌신하고 충성하겠다더니 아무것도 없네. 호강은커녕 투자금의 일부도 갚지 않는 거야? 우리 엄마한테는 언제 효도를 하겠다는 건데? 돈이 아니라 잘 찾아뵙지도 않잖아. 부부끼리 네 돈 내 돈이 어딨냐? 당신 그렇게 치사하게 나와야겠어? 그리고 당신이 나보다 잘 벌면서 그런 말은 뭐하러 해? 앞으로는 각자 버는 돈으로 셀프 효도하자. 됐지? 만족하는 대답이지? 이렇게 사람이 동전 뒤집듯이 변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분명 성품이 훌륭한 남자였는데 왜 이렇게 비관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바뀌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는 시부모님과의 따귀 세례 사건 이후 거의 찾아뵙지 않고 지냈습니다. 남편이 셀프 효도하자는 대로 각자의 부모님을 알아서 챙기며 지냈죠. 1년의 시간이 흐르면서 친정엄마의 몸이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하반신 마비 환자고 연세가 들었으니 여러 가지로 몸이 안 좋으셨죠. 눈이 침침해서 제가 가까이 다가가지 않으면 보이지 않으실 정도로 시력이 떨어졌고 악성 빈혈 때문에 거의 침대에 누워서 지내셨습니다. 또 식사를 하시면 소화를 못하셔서 다시 토하는 게 일쑤였죠. 병원에 모셔갔더니 당뇨와 고혈압이 있으셔서 제대로 몸을 챙겨야 한다고 했습니다. 옆에서 누군가 간호를 해야 할 거라고 덧붙이면서 말이죠. 그 말을 듣고 엄마를 제가 모셔야겠다고 판단했고 남편에게 의견을 물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프시고 불편하셔. 그래서 우리 집에 모셨으면 하는데. 뭐? 장모님을 모시고 살자고? 당신 생각이 있어? 우리 결혼한 지 겨우 3년 정도 됐어. 젊디 젊은 내가 장모님과 한 집에 살라고? 그건 아니다. 내 부모님이 아파도 나는 우리 집에 모시지 않을 거야. 안 된다는 거네? 당신 본성은 좋은 사람이라 허락해 줄 거라 생각했었어. 내가 착각한 모양이야. 알겠어. 그럼 내가 엄마 집에 들어가서 지낼게. 사나흘에 한 번씩 들어올 테니까 그런 줄 알아. 그래, 잘 선택했어. 효도는 셀프라고 했잖아. 그런 자세로 사는 것이 아주 바람직하다고. 여보, 당신 진짜 많이 변했다. 내가 아는 사람 맞아? 원래 인간은 변하기 마련이야. 나라고 계속 성인군자처럼 살라는 법이 있는 거 아니잖아. 사업하고 나서는 세상 보는 게 달라 보여. 이기적이고 독하게 마음을 먹어야 살아남는 걸 깨달았다고.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기적으로 나오니 친정엄마를 모실 수 없다는 걸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필요한 것만 챙겨서 엄마 집으로 들어가서 지냈답니다. 기존에 있던 돌봄 이모님과 같이 간병을 해서 힘든 건 딱히 없었어요. 기저귀 갈 때만 몸을 써서 아주 조금 힘든 것 말고는 달리 할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저 옆에서 말동무가 되어드리고 웃게 해드리는 게 제 할 일이었죠. 남편과 사는 집에는 사흘에 한 번씩 가서 대화를 나눴습니다. 당신 왔네? 벌써 사흘이 지났나? 시간 빨리 가네. 나 보고 싶지도 않았니? 쳐다도 안 보네? 일하고 와서 피곤해서 그래. 오자마자 잔소리야. 그래, 서로 피곤하니까 건들지 말자. 저는 남편과 사흘에 한 번씩 만나면 늘 이렇게 냉랭한 대화 몇 마디만 오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 남편과 저 사이에 큰 사건이 터지게 되면서 위기를 겪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인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게요. 엄마는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셨고 제가 케어하면서 조금씩 몸이 낫고 있었어요. 엄마 집으로 들어가 지내는 걸 아주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제가 밖에 나가서 지내고 있으니 뿔난 시부모님이 친정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자신들의 아들을 혼자 방치하고 살림과 내조를 안 하냐고 따지러 오셨어요. 시모와 시부가 차례대로 언성을 높이셨습니다. 야, 넌 여기서 뭐 하는 거냐? 네 애미 똥기저귀나 갈아주고 있는 거야? 내 아들이 사업으로 잘 나가는데 내조해야 할 생각은 안 하니? 사돈 꼬라지 보니 얼마 못 살게 생겼네. 며느리 너 돈도 있겠다. 네 애민 요양원에 보내거라. 그래야지. 남편 혼자 두고 이런 식으로 살면 되겠냐? 내 아들이 매출이 얼만지는 알지? 변호사인 너를 추월했다고. 잘난 남편 내조할 생각이나 하고 네 애미는 요양원에 내다 버려라. 그 말에 제가 분노하며 두 분의 눈을 강렬하게 쏘아보며 말했습니다. 지금 하신 말씀 취소하세요. 아니, 사과하세요. 나와 엄마한테 사과하란 말이에요. 인연이 돌았나. 어디 시부모 눈을 똑바로 보고 소리를 질러? 직업이 변호사면 뭐하냐? 지독한 짠순이에 시부모한테 쥐뿔도 해준 것도 없으면서. 우리가 지금 호강하는 건 잘난 아들 덕분이라고. 그러니까 넌 네 애미를 요양원에 갖다 버리고 네 남편 집에 가서 똑바로 마누라 노릇해라. 두 사람의 막말에 분노한 저는 지난번 받았던 따귀를 돌려줬습니다. 시아버지의 뺨을 먼저 한 대 갈기고 시어머니의 뺨을 날렸죠. 시부모님은 많이 놀랐다가 이내 제 머리채를 붙잡고 따귀와 발을 날렸습니다.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와중에 하반신 마비인 엄마가 바닥을 기어와 시부모님의 다리를 붙잡고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렀어요. 사돈 어른, 안사돈, 그만하세요. 내 딸 건들지 마. 뭐야 이 다리 빙신은. 너도 쳐맞아봐라 이년아. 시부모님은 발로 엄마를 수차례 걷어찼습니다. 저는 눈이 돌아가 버렸고 시어머니의 면상에 주먹을 던졌습니다. 코가 퉁퉁 부어오르고 코피를 줄줄 흘렸죠. 또 시아버지의 울대를 날리고 급소를 걷어찼어요.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서 고통의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알고 왔는지 남편이 친정에 들어왔습니다. 알고 보니 돌봄 이모님이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엄마, 아버지! 지금 뭐하는 짓이에요? 제 아내랑 장모님을 왜요? 왜긴 왜야? 며느리년이 내조는 안 하고 빙신 애미 똥기저귀만 갈고 있길래 한 소리 했더니 천연이 우릴 공격하잖냐? 그래서 치고받고 싸우다 이 모양 된 거야. 엄마 왜 그러셨어요? 장모님이 아파서 이러는 건데 무슨 권리로 이러셨냐고요? 넌 또 왜 그래? 잘 나가는 사업가가 왜 안절부절 못하는 거야? 그때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어머님, 아버님, 오늘이 마지막이 되겠네요. 당신들과 저, 우리 엄마, 이제 남남이 되는 날입니다. 야, 그건 우리가 할 소리야. 니년이 한 짓을 보니 더는 며느리로 두기 싫구나. 어차피 내 아들은 성공했고 다른 여자를 만나도 너보다 나은 여자를 만날 수 있다고. 어머님 아들이 바람 피우고 있던 건 아세요? 제가 친정에 와 있는 동안 간이 큰지 집에서 바람을 피웠더라고요. 한두 명도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저 인간 회사 명의가 제 것인 건 아세요? 아마 모르셔서 이렇게 나오는 거겠죠? 당장 회사 매각하고 이혼 소장 날릴 겁니다. 그리고 저와 엄마한테 줬던 모욕과 부당 대우, 내 돈을 갈취한 것까지
모두 위자료 청구할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망하는지 똑똑히 보여드릴게요. 내가 누군지 잊으신 거 아니죠? 저 변호사입니다. 제가 폭탄 발언을 했더니 남편은 아연실색했고 시부모는 주둥이를 벌리고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먼저 무릎을 꿇어 앉았고 시부모도 사태 파악을 하고 납작 엎드렸어요. 그리고 사과의 말이 터져나왔습니다. 새아가, 사돈, 우리가 잠시 미쳤었나 봅니다. 두 사람한테 못할 짓을 했어요. 새아가, 우리가 갑자기 돌았었나 보다. 미안하다. 이어서 시아버지도 두 손을 싹싹 빌면서 용서를 구걸했어요. 아가, 사돈, 죄송합니다. 주제 파악 못하고 분수를 몰랐습니다. 큰 실수를 하게 된 점 사과드립니다. 아가, 분이 풀릴 때까지 우릴 때려라. 대신 이혼만은 참아주렴. 하지만 저는 이미 이혼을 마음먹었기 때문에 용서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이혼하려고 했으나 친정엄마를 돌보는데 여념이 없어서 시간을 연기하고 있던 거였어요. 여튼 그날이 마지막이라고 경고하고 꺼지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셋 다 꺼져, 이 개쓰레기들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바람 피운 건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나 다신 사고치지 않을게. 그래, 새아가. 우리 아들이 잘못을 인정하니 한 번만 용서해 다오. 그리고 나랑 네 시애비도 진심으로 사과하마. 미안하다. 저는 세 사람의 말을 더 들어주기 싫어서 경찰을 불렀습니다. 시댁 식구들이 억지로 끌려나가게 되면서 친정은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답니다. 저는 일단 발로 걷어차이고 놀란 엄마를 모시고 병원에 입원시켜드렸어요. 저도 몸이 아프긴 하지만 빨리 이 일을 해결하려고 후배 변호사를 찾아가 이혼 소장을 꾸며달라고 했고 재판도 최대한 빨리 잡아달라고 했어요. 엄마는 2주 만에 퇴원하셔서 친정집에서 안정을 취하셨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은 매일같이 저희 집 앞에 찾아와 용서를 구걸했답니다. 물론 문전박대를 하고 무시해버렸죠. 얼마 뒤 이혼 재판이 있었는데 능력 있는 후배 변호사가 위자료를 왕창 받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제가 시부모님한테 해줬던 것 이상으로 다 돌려받게 됐고 남편의 회사를 매각하면서 사업 투자금 이상으로 많은 돈을 보상받았습니다. 그래서 시댁 식구들은 한순간에 알거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법정에서 나오자 저와 다시 시작할 수 없다는 걸 뼈저리게 알게 된 남편이 경고의 말을 하더군요. 야, 네 년이 얼마나 잘 사는지 두고 보자. 나 지금 돈 많은 애인 만나고 있거든? 사업장을 2배나 크게 차려준다더라. 맞다, 이년아. 새 며느린 너보다 훨씬 잘난 부잣집 딸이라고. 저에게 욕을 하는 걸 보니 새로운 탈출구를 찾은 모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시나 처먹으라고 전했습니다. 뭘 하든 다 말아먹고 지옥의 불 속에서 타들어가게 될 거야. 내가 저주를 내릴 테니까 이 쓰레기들아. 저 어른한테 하는 말 본세 봐라. 네 년이 얼마나 오래 갈 것 같아? 우리가 네 년 망하는 걸 꼭 보고야 말겠어. 그래요, 어머님. 오래오래 살아서 제가 망하는지 성공하는지 쭉 지켜보시라고요. 그럼 세 분은 여시나 쳐드시고 꺼져주세요. 난 일이 바빠서 그만 가보렵니다. 그렇게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올리며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났습니다. 위자료와 투자한 돈을 다 돌려받았으니 다시는 볼 일이 없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두어 달 뒤에 로펌에서 퇴근하는데
입구 로비에서 전 남편이 저를 보고 손을 흔들더군요. 옆에는 애인이자 곧 결혼할 여자가 있더군요. 어이, 김여진! 오랜만이다! 얼굴이 좋지 않은 걸 보니 일이 많이 힘든가 봐. 네가 여긴 왜 온 거야? 애인 자랑하려고? 맞아! 내가 잘 사는 게 제일 큰 복수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이야. 야, 네가 우리 집안을 거지로 만들었지만 난 강남에서 살고 있다고. 내 애인이 능력 있는 투자자거든. 곧 사업도 시작할 거야. 자기야, 인사해. 내 전처야. 저는 여자를 어디선가 본 것 같아서 통성명을 하려고 먼저 이름을 말했습니다. 김여진이에요. 보다시피 변호사고요. 제 전남편이랑 사귄다고 하니 신기하네요. 쥐뿔도 없고 이기적인 놈인데. 이름이나 들읍시다. 엄지민이라고 해요. 어디서 들어본 이름인데. 얼굴도 본 것 같아요? 혹시 절 아시나요? 아니요, 처음 봬요. 전 남편은 이름을 왜 묻냐고 하더니 계속해서 애인이 부자라고 자랑하더군요. 그런데 그 여자는 제 눈을 제대로 보지 못하더군요. 긴장을 했는지 빨리 나가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야, 네 애인 긴장했나 보다. 그냥 데리고 사라져라. 강남에서 산다고? 그래, 축하해. 이제 복수 다 했지? 2년 봐라. 너 지금 샘내는 거지? 질투라도 나는 거야? 그만 짓거리고 꺼지라고. 경비 불러서 더러운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나가! 성질머리 하고는. 넌 사근사근한 맛이 없는 게 그대로다. 그러니 내가 질려버려서 바람을 피운 거야. 너 다음 남편한텐 살갑게 좀 대해라. 아니지. 누가 너랑 결혼을 하겠어? 그냥 혼자 벽에 똥칠하면서 살아라. 그래, 나 알아서 살 테니까 그만 내 눈앞에서 사라져. 전 남편이 오두방정을 떨고 돌아갔고 저는 그놈의 애인에 대해 뒷조사를 좀 해보기로 했어요.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고 아무것도 없는 놈을 강남집으로 데려간 것이 수상해서 알아봤죠. 그런데 아주 무서운 여자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어떤 사건에 연루되었다가 무죄로 풀려났는데 사건 기록을 보니 확실히 수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실을 전 남편에게 전할까 하다가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내가 말한다고 달라질 것도 없고 관여하고 싶지 않아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렇게 3개월 뒤에 시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새아가, 우리 아들이 그게 그러니까. 어머님, 왜 우는 목소리로 말하세요? 어머님 아들이 왜요? 무슨 일로 찾아오신 거냐고요? 그게 말이다.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저한테 알리는 거죠? 이제 남남이잖아요. 저 하나도 안 슬퍼요. 괜히 찾아오신 것 같네요. 뭐야? 이 상황에서도 그런 걸 따져야겠니? 네가 우리랑 안 좋게 끝이 났어도 한때는 네 남편이었잖니. 그리고 네가 우리 부부를 도와줬으면 해서 염치 없지만 돈 좀 빌려주면 안 되겠냐? 우리가 오갈 곳이 없어서. 그게 뭔 소리예요? 어머님한텐 새 며느리가 있잖아요. 그 돈 많은 며느리 말이에요. 걔는 완전 사이코패스였어. 내 아들이 죽은 이유가 뭔지 아니? 낙지를 먹다가 숨졌어. 새 며느리는 보험금을 받고 도망갔고 얼마 전에 고의성으로 인정되어 감옥에 들어갔다. 어쩐지 가진 거 하나 없는 내 아들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 이상하게 봤어야 했는데 참으로 한스럽다. 아, 그랬구나. 제가 전에 그 여자 뒷조사를 해봤는데
전 남편이 미신 기름을 먹고 숨져서 의심을 받았지만 풀려났다는 걸 알았어요. 보험금을 왕창 챙겼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과거 사건을 알았다고 하니 시어머니가 경악하더군요. 뭐야? 너 그년이 사이코패스인 걸 알았던 거야? 그럼 미리 말을 해줬어야지. 그럼 내 아들은 무사했을 거 아니냐? 아니, 내가 말한다고 믿어주기나 했겠어요? 그리고 그 여자가 또 새 남편에게 그런 짓을 할 줄은 몰랐으니까. 그럼 뭐라고 말해줘요? 어머님 아들이 위험하니까 그 여자랑 재혼시키지 마세요 라고 하면 들으셨을까요? 그리고 더는 당신들 식구랑 엮이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낙지 먹다가 생을 마감했으니 제 예상이 맞긴 하네요. 네가 죽인 거야.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이 가만두지 않겠어. 이 여자가 왜 이래? 아줌마,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이러는 거야? 네 아들은 그년 만나면서 좋다고 자랑하러 날 찾아오기도 했어. 그런데 내가 거기에 대고 콧바뜨리는 소리를 해줘야 했냐? 이건 다 뿌린 대로 거둔 거야. 이 멍청한 아줌마야. 난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 그냥 꺼져. 이년, 여기가 로펌이라 참겠지만 널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억울하게 죽은 내 아들에 대한 복수를 꼭 해주고 말겠어. 너 뒤통수 조심해라. 내가 널 노리고 있을 테니까. 또 복수 타령이시네. 아줌마, 복수는 내가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니들 기생충들한테 당한 걸 생각하면 아직도 머리끝까지 화가 끓어오른다고. 닥쳐 이년아. 난 아들을 잃었어. 네가 귀뜸만 해줬더라면 일이 이렇게는 되지 않았을 거야. 그래서 어쩌겠다고? 복수하겠다고? 그래요, 실컷 해보세요. 날 건드렸다가 어떻게 되는지 봤으면서 자신 있는 모양인데 당신도 당신 아들 꼴 되기 싫으면 날 건드리지 않는 게 좋을 거요. 시어머니는 씩씩거리면서 로펌에서 나갔습니다. 시부모는 재산이 하나도 없었고 오갈 데가 없어 쉼터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모두 인과응보, 사필귀정이라 생각하고 끝난 일이라 생각했는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한동안 조용히 일과 엄마의 간병을 하며 무탈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출근길에 차를 타려고 하니 타이어가 찢어져 있었어요. 카센터에 들를 시간이 없어 택시를 타고 도로 앞으로 나갔습니다. 8차선 큰 도로여서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어 인도를 벗어나지 않고 택시를 기다렸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한쪽 이어폰이 바닥으로 떨어져서 몸을 쪼그리고 앉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뒤에서 뭔가 튀어나와 도로에 넘어졌고 바로 차에 치였습니다. 아이고, 내가 사고를 당하다니. 천연을 밀어버려야 하는데. 내 몸이 너무 아파. 그리고 왜 자꾸 잠이 오는 거야? 젠장, 복수를 하지 못했는데. 너무 깜짝 놀라 사고 난 사람을 봤더니 바로 제 시어머니였답니다. 알고 보니 제 타이어를 찢어버리고 도로 앞에서 택시를 타러 나올 걸 계산한 모양이었어요. 그리고 차들이 쌩쌩 달려올 때 저를 도로로 밀어버리려고 했는데 이어폰이 떨어져서 그걸 줍는 사이 시어머니가 몸에 힘을 싣고 허공에 몸을 날리게 된 거죠. 이어폰이 떨어지지 않았으면 제가 차에 치였을 겁니다. 아무튼 저를 해치려던 시어머니의 계획은 실패했고 구급차가 오기 전에 이미 숨을 거둬서 하얀 천으로 몸 전체를 덮고 들것에 실려 구급차에 올랐답니다. 형사들은 사건을 조사하면서 CCTV를 봤고 시어머니가 저를 밀치려다가 실패하고 자신이 도로로 튀어나가 차에 치인 걸 확인하곤 사건을 종결했습니다.
시아버지는 처자식을 잃고 술독에 빠져 지내다가 복수가 하고 싶었는지 저를 찾아왔어요. 정말 그 집 식구들이라면 치가 떨리더군요. 이봐요, 아버님. 여긴 왜 왔어요? 남의 직장에 와서 무슨 행패를 부리려고 찾아왔냐고요? 아가, 행패라니? 나는 그저 돈이나 몇 푼 빌리려고 온 거다. 저한테 찾아오는 게 돈 말곤 다른 이유가 없군요. 정말 찌질하시네요. 당신 마누라가 어떻게 됐는지 봤으면서 날 찾아온 거예요? 날 해치려고 한 년에 남편한테 돈을 줄 거라고 생각한 겁니까? 아가, 너무 그러지 마라. 이 시애비가 오갈 데도 없고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하고 있어. 너무 힘들어서 온 거야. 차라리 마누라 곁으로 가면 좋을 텐데 그게 내 뜻대로 안 되더구나. 그래서 너에게 염치 없는 부탁을 하러 온 거다. 염치가 없는 건 잘 아시네요. 그래. 그럼 나한테 돈 좀 주면 안 되겠니? 오갈 데가 없어서 그러는데 여관방에서 투숙이라도 하게 몇 푼만 주거라. 불쌍해라. 아버님, 여기 10,000원짜리 한 장 드릴게요. 이거로 소주 사 먹고 몸 데워서 길바닥에서 노숙이나 하세요. 뭐야? 겨우 10,000원이 전부야? 야! 네가 내 처자식을 죽게 만든 년인데 겨우 이거로 퉁치자고? 이 고얀 년. 나 지금 살고 싶은 생각 없는데 잘 됐다. 오늘 너 죽고 나 죽자. 시아버지는 10,000원을 손에 쥐더니 주먹을 쥐고 저를 향해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경비원들이 잽싸게 시아버지의 몸을 잡아채고 바닥에 눕혀 제압했습니다. 에이, 나쁜 년. 너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냐? 하늘이 널 가만두지 않을 거다. 하늘이 있어서 당신 처자식이 그렇게 된 거야. 이 멍청한 노인네야. 네 아들은 스스로 사이코패스랑 재혼해서 그렇게 된 거고, 네 마누라는 날 해치려다가 골로 가버린 거라고. 너도 그런 꼴로 돼지기 싫으면 심보 고치고 조용히 살아. 내가 이대로 포기할 것 같아? 너,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 말겠어. 그 소리 듣는 것도 이젠 지겹다. 하나도 안 무서우니까 마음대로 해. 시댁 식구들은 저와 인연이 아니라 최악의 악연이었네요. 여하튼 그렇게 시아버지를 내쫓고 나서 별일 없이 잘 지냈습니다. 저는 새로운 인연을 만나 연애를 하고 재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같은 로펌에서 일하고 있는 변호사였고 제 사정을 알면서도 미혼인 그이가 저를 선택해줬죠. 그리고 마음씨가 예뻐서 저희 엄마를 모시고 살기로 했답니다. 자기야, 우리가 왜 이제야 서로의 마음을 알게 된 걸까? 그 전에 동료였을 때 사랑에 빠졌더라면 내가 그 더러운 사건을 겪지 않았을 텐데 말이야. 전에는 동료로만 봤으니까 그렇지. 그래도 이렇게 부부가 된 게 어디야. 우리 둘 다 40대 초반이고 아직 젊다고. 앞으로 50년은 같이 살 테니 그렇게 늦게 만난 것도 아니잖아. 당신은 정말 긍정적이다. 진짜 고마워, 자기야. 이혼녀랑 결혼한 것도 고맙고 우리 엄마까지 모시고 살겠다고 해서 미치도록 감동했어. 이거 가지고 감동까지 해? 그럼 앞으로 감동할 게 천지겠네. 자기야. 오늘 아침에 형사한테 연락이 왔어. 당신 전 시아버지라는 사람의 소식을 전해주더라? 그 인간? 나한테 복수하겠다고 난리였는데 무슨 소식을 전했는데? 노숙하면서 살았나봐. 술 먹고 객사했다고 연락 왔어. 그래? 노숙하는 건 예상했는데 결국 그렇게 가버렸네. 이제 나한테 복수하겠다는 인간은 하나도 남지 않았어. 여보, 우리 이제 그 식구들 이야기 그만하자. 저는 새 남편에게 들은 소식으로 완전히 안심하게 됐습니다. 형편이 어려워도 성품 좋은 거 하나만 보고 결혼했는데 180도로 달라진 건지 숨겨온 본성인진 모르겠지만
아주 영악하고 추악하기까지 했네요. 결말은 제 완전한 승리로 끝나서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새 남편과 재혼 후 한 달 만에 임신하게 됐습니다. 엄마는 건강을 되찾아서 휠체어를 타고 산책도 하시고 친구분들을 만나러도 잘 가십니다. 앞으로 저희 집안의 행복이 가득하도록 응원의 글을 많이 남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사연을 마칠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